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찬란한 불빛들이 발 아래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 라시엘의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광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실내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은은한 빛이 수는 식기와 하얀 테이블보 위에서 부서지며 반짝였다. 이곳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예약할 수 있는 서울의 정점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 정점의 중심에 JB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과 자신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지배하는 듯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기품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그림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레스토랑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수수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요란한 장신구 하나 없이 긴 생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지난 3년간 강태준의 연인으로 지내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과시하거나 사치를 부린 적이 없었다. 태준은 바로 그런 그녀의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에 깊이 빠져들었다. 치열하고 냉혹한 재벌가의 삶 속에서 서연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오늘 음식은 입에 맞아 태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를 바라볼 때면 냉철한 기업 사냥꾼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다정함만이 남았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아주 맛있어요. 항상 좋은 곳에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맑고 청아한 울림을 가졌다. 두 사람의 대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이어졌다. 서연은 주로 듣는 쪽이었고 태준은 그날 있었던 회사 일이나 사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오늘 태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흥분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이 레스토랑 전체를 빌렸고 수석 셰프에게 몇 달 전부터 특별 메뉴를 부탁했으며 그의 비서진은 완벽한 프러포즈를 위해 몇 주간 동분서주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메인 요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차례가 되자 레스토랑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감미로운 세레나데가 연주되기 시작했다. 웨이터가 정중하게 은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쟁반 위에는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 대신 붉은 벨벳으로 장식된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서연의 눈이 잠시 그 상자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기대감 같은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할 뿐이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상자를 집어들고 그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가 신데렐라처럼 나타난 평범한 여자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이 소식으로 도배될 것이고 세간의 엄청난 부러움과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될 터였다. 서연아,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난 3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내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어. 오직 경쟁하고 이기는 것만이 전부였지. 하지만 내가 내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 너와 함께 있을 때면 나는 JB그룹의 강태준이 아니라 그냥 한 남자로서 숨을 쉴 수 있었어.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한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부신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세계적인 보석 디자이너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이제는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평생 내 곁에서 나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겠니? 나와 결혼해줘, 이서연.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로맨틱한 분위기, 진심 어린 고백,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남자. 세상의 어떤 여자라도 이 순간 눈물을 흘리며 기쁘게 고개를 끄덕일 터였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반지를 내려다보는 대신 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속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태준의 얼굴에 서서히 당혹감이 번져나갔다.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미안해요, 태준 씨.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결혼할 수 없어요. 그 한마디에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감미로운 음악도, 직원들의 숨소리도, 심지어 창밖 도시의 소음마저도 사라진 듯했다. 오직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리는 것 같았다. 태준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다시 말해봐.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한번 말했다.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이 프러포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도 명확해서 더 이상 되물을 수도 없었다. 거절이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냉정한 거절.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모욕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그의 손길이 거칠었다. 이유가 뭐지? 그가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이유를 말해. 내가 부족한가 아니면 다른 놈이라도 생긴 거야. 대체 이유가 뭐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의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요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3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3년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혜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의 완벽한 계획, 그의 자존심, 그리고 그의 진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가난하고 가진 것 없던 그녀에게 자신은 구원자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감히 자신을 거절하다니. 서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그녀의 옆모습은 슬퍼 보이기도 혹은 무언가 다른 결심을 굳힌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다시 태준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말이 태준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간신히 참아냈다. 알게 된다고 내가 뭘. 그는 차갑게 비웃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네가 한 선택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태준은 반지가 담긴 상자를 거칠게 낚아채 테이블 위에 던졌다. 탁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상자가 굴러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려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무겁고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다. 태준이 사라진 후에도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가면처럼 공허했다. 네, 괜찮아요. 마치 난의 바입대, 네, 괜찮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흩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주워 테이블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고 가방을 챙겨 들었다. 단 한 번도 반지 상자에 눈길을 주지 않은 채 그녀는 침착하고 우아한 걸음으로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연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밤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다. 3년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은 태주는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그의 눈치를 살피며 감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모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서연, 감히 강태준을.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녀의 그 평온한 얼굴, 그 알 수 없는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3년 전을 떠올렸다. 한자선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난한 미대생. 하지만 그림을 설명하던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 조용한 카리스마에 그는 첫눈에 반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 최고급 옷과 보석, 안락한 집, 남들이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삶을 선물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감사하며 그것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물질에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태주는 그것이 그녀의 고결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녀의 순수함, 그녀의 소박함, 심지어 그녀의 사랑마저도 어쩌면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 태주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부터 이서연에 대해 다시 조사해.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녀 주변의 모든 인물 통장 내역 통화 기록까지 전부 다 24시간 주지.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랑은 분노로, 믿음은 의심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편 택시를 타고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온 서연은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벽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가면처럼 쓰고 있던 무표정이 벗겨지고 그녀의 얼굴 위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새어나오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소리내어 우는 법을 잊어버렸다. 오늘 밤 태준이 보여준 진심 어린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가 심장에 밝힌 가시처럼 그녀를 아프게 찔렀다. 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더러운 토대 위에 피어난 꽃일 뿐이었다. 그의 아버지 강민구 회장이 그녀의 가족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태주는 전혀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을 잃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자신의 과거를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자료들이 보였다. JB그룹의 조직도 강민구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사진 수년간 비밀리에 수집해온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거래 증거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3년간 연인이 아닌 첩보원처럼 살아왔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태준을 사랑하게 될 줄 몰랐다. 그것은 계획에 없던 가장 위험한 변수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으로 다가갔다. 강민구 회장의 사진을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회장님.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듯 나도 당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하나씩 무너뜨릴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프러포즈 거절은 그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이 서연에게 제공한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는 얼음 같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어젯밤 태준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곳에 머물렀지만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거실의 거대한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실내의 냉랭한 공기를 데우지는 못했다. 어젯밤에 화려했던 레스토랑은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시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가벼운 프렌치 토스트와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만들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채웠지만 그 어떤 것도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긴장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물 흐르듯 침착하고 자연스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긴장감이 숨겨져 있었다. 마침내 침실 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태준이 걸어 나왔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그의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져 있었지만 표정은 어젯밤의 격렬한 분노 대신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지 않고 주방 아일랜드에 기대선 채 팔짱을 끼고 서연을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집요했고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보고서 읽었어.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들렸다. 이서연 26살.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보육원에서 자랐더군.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장학금을 받으며 간신히 대학을 졸업했고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 아주 깨끗해.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서연은 토스트를 접시에 담던 손을 잠시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 모든 걸 알고서도 사랑한다고 말했던 건 태준 씨였어요. 그 말에 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아일랜드를 돌아 서연의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자신을 보도록 억지로 돌려 세웠다. 그래, 내가 그랬지. 너의 과거 따위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어젯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 그의 눈빛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솔직하게 말해. 원하는 게 뭐야?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줄 수 있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누가 널 시키기라도 한 거야. 그의 머릿속은 온갖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경쟁사의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그려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저 그의 눈을 마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고요해서 태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의 사주를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럼 대체 왜 내 청혼을 거절한 거냐고. 결국 태준은 다시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절규가 텅 빈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그는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을 느꼈고 믿었던 만큼 혼란스러웠다.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태주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던 손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좋아, 그렇게 계속 입 다물고 있겠다 이거지. 하지만 이서연 명심해. 내 인내심도 그리 길지 않다는 걸. 내 입으로 말하게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그대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고 집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만이 남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같은 시각 JB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태준의 펜트하우스와는 다른 종류의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있는 강민구 회장은 돋보기를 쓴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 시간은 다른 곳보다 훨씬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노크 소리와 함께 태준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강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앉아라. 태준은 아버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부자지간의 대화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사무적이고 건조한 분위기였다. 강 회장은 한참 후에야 서류를 내려놓고 돋보기를 벗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그의 눈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예리함과 탐욕을 잃지 않고 있었다. 어젯밤 일은 들었다. 그의 첫마디는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JB그룹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해서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치부를 아버지에게 들켰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내가 전부터 뭐라 했더냐. 강 회장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근본도 모르는 계집에게 마음을 준 결과가 고작 이거다. 재벌가의 안주인은 그저 예쁘고 순종적인 여자면 되는 자리가 아니야. 가문과 가문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그룹의 이미지를 책임지는 얼굴이다. 그는 처음부터 서연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태준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생각했다.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태준이 차갑게 받아쳤다. 회장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이 JB그룹의 후계자인 이상 내 놈의 사생활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당장 그 계집 정리하고 윤 의원 댁따님과 다시 날짜 잡아. 그 편이 너와 우리 그룹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다. 윤 의원은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이었고 그의 딸과의 정략 결혼은 JB그룹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다. 싫습니다. 태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제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의 반항적인 태도에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직도 그 계집에게 미련이 남은 게냐. 고작 3년 만나준 대가로 뭘 더 원하길래 내 놈의 청혼까지 거절했는지 모르겠다만 조만간 사람을 붙여 알아보겠다. 혹시라도 그룹에 해가 될 만한 꼬리를 잡고 있는 거라면 그땐 내가 직접 나서서 처리할 수밖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섬뜩한 경고는 태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태준이 떠나고 혼자 남은 강 회장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지만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김 비서, 이서연이라는 아이에 대해 다시 자세히 알아보게. 공식적인 자료 말고 뒷조사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 그는 평생을 의심과 경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고아 출신 여자아이라고 하기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한편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은 서연은 태준이 어지르고 나간 흔적들을 조용히 치우고 있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앨범과 몇 가지 유품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앨범을 펼쳤다. 그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과 그들의 품에 안겨 행복해하는 어린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잊고 싶었던 15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아버지 이수혁 박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천재 공학자이자 유망한 벤처기업 누로테크의 대표였다. 당시 JB전자는 누로테크의 혁신적인 기술을 탐내고 있었다. 강민구 회장은 인자한 얼굴로 이수혁 박사에게 접근해 동반 성장을 약속하며 합병을 제안했다. 기술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순진한 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합병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했다. 강 회장은 계약서의 교묘한 독소 조항을 이용해 핵심 기술과 특허권만 빼돌린 뒤 아버지를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회사에서 내쫓았다. 언론은 JB그룹의 발표를 그대로 받았었고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업계에서 매장당했다. 평생의 꿈과 노력이 담긴 회사를 빼앗기고 배신감에 무너진 아버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11살의 서연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고아가 되었다. 장례식장에서 멀리서 지켜보던 강민구 회장의 차가운 눈빛을 그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 그때 그녀는 다짐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강민구와 JB그룹이 자신의 가족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겠다고.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서연은 앨범을 덮고 상자를 다시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복잡한 서울의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탄 끝에 그녀는 을지로의 낡은 인쇄소 골목에 위치한 작은 국수 가게에 도착했다. 가게 안쪽 가장 구석진 자리에 희끗희끗한 머리의 중년 남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충직한 비서이자 현재 그녀의 유일한 조력자인 조 실장이었다. 오셨습니까, 아가씨? 조 실장이 그녀를 보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마스크를 벗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계획은 어찌 되셨습니까?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1단계는 성공했어요. 강태주는 혼란에 빠졌고 강민구 회장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요. 조 실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JB건설의 비자금 관련 자료입니다. 강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의 내부 장부입니다. 언론사에 제보할 만한 작은 건수지만 진짜 목표를 가리기엔 충분할 겁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걸로 다음 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화려하지만 차가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늦은 시간에 귀가한 태주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서연아, 제발 말해줘.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술 기운에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사랑과 버림받은 남자의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아버지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다. 그녀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대신 그녀는 그의 팔을 조용히 떼어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행동에 태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식었다.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투명한 벽은 더욱 두껍고 높아져만 갔다.
서연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준과의 냉전이 며칠째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기계처럼 감정 없는 여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JB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뵙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에 가까운 어조였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약속된 시간에 맞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했다. 서연은 지난번과 같은 수수한 아이보리색 원피스 차림으로 차에 올랐다. 차는 서울의 부촌으로 유명한 평창동의 언덕길을 한참 올라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호화로운 저택들을 지나 차는 마침내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담장 앞에 멈춰섰다. 굳게 닫힌 철문 위에는 JB그룹의 로고가 위압적으로 새겨져 있었다. 강씨 일가의 본가였다. 저택 안으로 들어선 서연은 잠시 숨을 삼켰다. 넓은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생동감보다는 잘 만들어진 박제처럼 인위적인 느낌을 주었다. 전통 한옥의 미를 살린 본관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그녀는 안내를 받아 강민구 회장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묵직한 목재 문이 열리자 방 안을 가득 채운 오래된 책 냄새와 옅은 먹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강 회장은 거대한 서탁 앞에 앉아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먹을 가는 소리 붓이 화선지에 스치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채웠다. 이것은 명백한 기선제압이었다. 그는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시간 속에서 상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서서 그가 붓을 놓을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마지막 획을 끝낸 강 회장은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로소 서연을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그의 시선이 마치 스캐너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앉거라. 그가 맞은편의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연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하녀가 들어와 최고급 닭이 세트에 따뜻한 차를 내왔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마저도 긴장감을 더했다. 태준이 녀석 때문에 속 좀 썩었겠더구나. 강 회장이 예상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치 인자한 어른이 젊은이의 연애사를 걱정해주는 듯한 말투였다. 제 아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어서 원하는 건 꼭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녀석이지 이번 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지극히 평범하고 예의 발랐다. 강 회장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태준이의 청혼을 거절한 진짜 이유 말이다. 돈이 부족했나 아니면 더 큰 그림이라도 그리고 있는 게야 오해십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저 아직 결혼을 생각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태준 씨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제안이었고요. 과분하다.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내 아들의 가치를 안다면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너 같은 아이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을 게다. 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찬 이유가 고작 준비가 안 됐다는 말뿐이라니 믿기 어렵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탁으로 걸어갔다.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와 그녀 앞에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이 안에 백지 수표가 들어있다. 네가 원하는 만큼 액수를 적어라. 내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돈이다.
이 돈을 받고 내 아들 앞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면 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그의 눈빛은 내 주제를 알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다른 여자들처럼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다. 서연은 테이블 위의 봉투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으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서재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 같은 것 말이죠. 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태준 씨의 마음은 회장님께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마음 또한 마찬가지고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겠네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서재를 나갔다. 서재에 홀로 남은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감히 저 천박한 계집애가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들어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렸다. 불길이 봉투를 삼키며 활활 타올랐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꽃뱀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말투, 그 모든 것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었다. 김비서 당장 사람 시켜서 저 계집의 뒤를 샅샅이 캐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저택을 빠져나온 서연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다시 올랐다. 차가 저택에서 멀어지는 것을 백미러로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비로소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를 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강민구 회장은 예상대로 오만했고 자신을 얕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바였다.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킨 사이 진짜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시내의 한적한 카페에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펜트하우스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녀는 그곳에서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특수 제작된 보안 프로그램을 여러 번 거친 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그리고 조 실장에게서 건네받았던 JB건설의 비자금 자료 파일을 첨부했다. 수신인은 사회부 비리 고발 전문 기자로 명성이 자자한 최영진 기자였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파일을 전송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뒤 서연은 노트북을 덮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것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망치질에 불과했다. 작고 미미한 균열이겠지만 그 균열이 결국에는 성 전체를 붕괴시킬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카페를 나와 다시 인파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무도 그녀의 수수한 모습 뒤에 거대한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JB그룹 전략기획회의를 주재하던 강태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단독 JB건설 유령회사 통해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가능성. 기사 제목을 본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여기저기서 임원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의 강민구 회장 역시 김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최영진 기자가 JB건설 비자금 관련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던 차명계좌 리스트 일부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이서연, 그 계집애가 다녀간 바로 그날이었다. 최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는 예상대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여론은 들끓었고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JB그룹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검찰은 즉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스타 검사 김진우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되었다. 김진우 검사는 30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턱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계가 대단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JB건설 관련 초기 보고서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다른 재벌 그룹들의 비리 사건에 비하면 큰 규모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속삭이고 있었다.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차장님, 이번 사건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그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단순한 탈세 사건으로 종결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돈의 출처와 용처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진우는 권력과 돈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수사망에 걸려든 기업, 총수와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JB그룹에게는 최악의 상대가 등판한 셈이었다. JB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강민구 회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고작 수백억짜리 꼬리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꼴이라니. 강 회장은 불호령을 내렸지만 그의 얼굴은 의외로 침착했다. 수십 년간 온갖 위기를 헤쳐온 노장의 관록이 엿보였다. 법무팀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철저히 대비하고 언론에는 단순 회계 실수라는 입장을 고수해. 그리고 태준이 네가 이번 사건 대응팀을 총괄해라. 강태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의도는 명백했다. 이번 위기를 성공적으로 막아내면 그룹 내에서 그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길 심산이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시험대임을 알았다. 그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JB그룹을 자신의 손으로 지켜내고 싶었다. 태준은 즉시 JB건설의 재무 담당 임원들을 소집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금 정확한 실체가 뭡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단호했다. 하지만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영업활동비의 일부일 뿐입니다. 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태준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회계장부 원본을 요구했다. 며칠 후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권에 달하는 회계장부가 쌓였다. 태준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직접 장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숫자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감각을 가진 그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끈질기게 파고들자 미세한 불일치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직원들에게 몇 년간 급여가 지급된 기록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자재 구매 내역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액의 현금 흐름, 무언가 거대한 거짓을 감추기 위해 교묘하게 조작된 흔적들이었다. 한편 서연은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진우 검사가 사건을 맡았다는 소식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라면 JB그룹의 두터운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JB의 막강한 법무팀이 증거인멸과 시간 끌기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 실장과 연락하여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그것은 비자금 중 일부가 유력 정치인의 비서 명의로 된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단 한 장의 거래 내역서, 사본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철저한 보안 절차를 거쳐 이번에는 팩스를 이용해 김진우 검사실로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발신지를 추적할 수 없는 구형 공중전화 팩스였다. 서울중앙지검 김진우 검사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팩스 한 장이 출력되어 나왔다. 수사관이 무심코 집어든 종이 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김진우는 거래 내역서를 보자마자 눈을 빛냈다. 막혀있던 수사의 혈이 뚫리는 순간이었다.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정경유착의 거대한 스캔들로 번질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좋아. 당장 이 계좌 동결시키고 계좌 주인을 긴급 체포해.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정치권 로비 의혹이 터져 나오자 언론은 더욱 거세게 JB그룹을 몰아붙였다. 관련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기 시작했다. 태주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검토하던 회계장부에서 발견한 의문점들과 검찰이 확보한 로비 정황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날 밤 태주는 평창동 본가를 찾았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자신이 발견한 조작된 장부의 사본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 공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강 회장은 아들이 내민 서류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의 일은 검찰의 수사를 막는 것이지 검사처럼 내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태준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래서 막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강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손에 흙 좀 묻힐 수도 있는 것이다. 내 놈은 아직 세상을 너무 깨끗하게만 보는군. 알 필요 없는 일에는 신경 꺼라.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아버지의 냉혹한 대답에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버지가 단순히 비리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믿고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가 지키려 했던 JB그룹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를 나왔다.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늦은 밤 술에 취하지는 않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거실에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서연이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항상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에 태주는 울컥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 옆에 주저앉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 힘들어요. 서연이 책을 덮고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해서 오히려 지친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태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혼란스러운 심정을 처음으로 그녀에게 내비쳤다. 그는 지금 누구라도 붙잡고 위로받고 싶었다. 그의 취약한 모습을 본 서연의 심장이 순간 날카롭게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자신이 계획한 일로 인해 그가 고통받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자가 자신의 복수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등을 토닥여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아 있어줄 뿐이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실은 이제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실의 양끝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그녀였다.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강태준의 세상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굳건히 믿어왔던 정의와 신뢰라는 가치는 산산조각 났고 존경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검찰의 수사망은 점점 좁혀져 왔지만 태준은 더 이상 수사를 막는 것에만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대체 누구이며 왜 하필 지금 JB그룹의 치부를 들춰내는 것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극비리에 호출했다. 회장님 모르게 제 개인적인 지시로 움직여줄 수 있겠나? 비서실장은 태준이 어릴 적부터 그를 보좌해온 충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훈fu하십시오, 도련님. 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최근 검찰에 제보된 자료들의 출처를 역추적해봐. 그리고 이서연의 주변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줘. 이번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그녀가 지난 3년간 만나온 사람들, 자주 갔던 장소, 모든 사소한 행적들을 전부 다. 태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연을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이 모든 일련의 사태가 그녀의 등장과 기묘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녀가 청혼을 거절했던 그날 밤,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던 것이 계속 뇌리에 맴돌았다.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며칠간의 잠행 끝에 비서실장이 태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침통했다. 찾아냈습니다. 제보 자료가 발송된 팩스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을지로의 한 낡은 공중전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태준은 그 익숙한 실루엣과 걸음걸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서연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서연 양이 주기적으로 만나온 남자가 있습니다. 조광민이라는 인물로 15년 전 파산한 벤처기업 뉴로테크의 대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뉴로테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한 기술 좋은 중소기업을 인수했다며 흡족해하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뉴로테크의 대표는 누구였지?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비서실장은 침묵 속에서 파일을 한 장 넘겼다. 대표는 이수혁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서연 양의 친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태준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의 접근, 3년간의 관계, 청혼 거절, 그리고 의문의 제보까지 모든 것이 15년 전부터 시작된 거대한 복수극의 일부였다. 그날 밤 태준은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집안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고 서연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사랑, 그의 진심, 그의 모든 것이 철저히 기만당했다.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뉴로테크 이수혁 박사. 태준이 나지막이 두 단어를 내뱉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평온한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가늘게 흔들렸다.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태준은 그녀를 몰아붙였다. 이제 알겠군. 내가 내게 접근한 이윤의 옆에서 3년간 숨죽여 지낸 이유, 그리고 내 청혼을 거절한 이유까지.
전부 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 맞아.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 강민구 회장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은 모르지. 그는 아빠의 평생이 담긴 기술을 훔치고 아빠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사회에서 매장시켰어. 결국 아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충격에 엄마마저 돌아가셨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고아가 된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참혹했다. 하지만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건가?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내 복수의 도구로 쓴 거냐고 그가 절규하듯 외쳤다. 그의 외침에 서연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그랬어. 당신은 강민구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니까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하지만 아니었어.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의 진심을 느낄수록 나는 괴로웠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당신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게 내 계획의 유일한 오차였어. 그녀의 고백에 태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무너져 내렸다. 분노와 연민 사랑과 증오가 뒤섞여 그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와 그에게 건넸다. 이 안에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들어있어. 뉴로테크 기술 탈취의 전말. 그동안 조성해온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장부까지. 내가 3년간 당신 옆에서 목숨 걸고 모은 자료들이야.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선택은 당신이 해. 이 진실을 덮고 아버지의 제국을 물려받을지 아니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길을 갈지.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이 사랑한 여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운명이 걸린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피로 이어진 가족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피로 얼룩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한편 태준의 수상한 움직임을 보고받은 강민구 회장은 모든 것이 틀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태준이 이서연의 정체를 알아챘으며 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이서연 그 가증스러운 계집애가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 처리하라는 그의 지시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섬뜩하고 명확했다. 이서연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게임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이 건네받은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 고뇌에 빠져 있던 그 시각. 강민구 회장의 지시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해결사 백이사는 이미 이서연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주기적으로 조 실장과 접선하는 장소인 을지로 국수가게 주변에 사람들을 배치했다. 더 이상 그녀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서연 역시 강 회장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태준에게 모든 진실을 넘긴 것은 그녀의 마지막 승부수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태준이 아버지를 선택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조 실장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무대를 준비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며칠 후 JB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주주들이 컨벤션 센터로 모여들었다. 최근 터진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이번 주주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단상 위에는 강민구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강태주는 아버지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의 죄악과 사랑하는 여자의 복수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강 회장은 의장으로서 주주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능숙한 연설로 최근의 위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일부의 실수는 있었으나 JB그룹의 펀더멘털은 굳건하다며 주주들을 안심시켰다. 그의 노련한 위기관리 능력에 장내의 불안한 분위기는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컨벤션 센터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다. 단상 위의 임원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오직 강 회장만이 태연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파가 갈라진 길 사이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 아니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연약한 희생자가 아닌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온 심판자처럼 보였다. 그녀의 뒤로는 조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모두 비켜주십시오. 저는 오늘 JB그룹의 진짜 얼굴을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내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강 회장의 얼굴이 마침내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그의 고함에 경호원들이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장내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낡은 국수 가게의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백 이사가 조 실장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고 있었다. 이서연 그 계집애 어디 있어 회장님께서 처리하라고 하셨다. 좋게 말할 때 넘겨. 그 영상이 재생되자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였다. 살인교사, 재벌 총수가 한낱 여자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비자금 스캔들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강민구 회장과 백 이사가 나누는 비밀 통화의 녹취록이 자막과 함께 재생되기 시작했다. 백 이사 이서연, 그 계집애 더 이상 살려둬선 안 되겠네.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게. 강 회장 자신의 목소리였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장내는 경악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다. 강 회장은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주주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다. 그의 제국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연민도 증오도 아닌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컨벤션 센터의 뒷문이 다시 열리고 김진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민구 씨, 당신을 살인 교사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가 강 회장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모든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그는 스크린에 나오는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과 단상 아래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 피를 흘리고 있었다. 서연이 그에게 건넨 USB. 그 안에는 그녀가 오늘 공개한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비자금 리스트와 로비 장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마침내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단상 아래로 내려가 김진우 검사에게 다가갔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아들이 아버지를 심판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 안에 JB그룹의 모든 비자금 원본 장부와 로비 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그는 USB를 김진우 검사의 손에 넘겼다.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에서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 아들을 향해 날아와 밝혔다. 내 이놈, 네가 감히 애비를 배신해 하지만 태주는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모든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의 눈에는 참회와 고통, 그리고 그녀를 향한 변치 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기나긴 복수극은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부서져 내렸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주주총회에 대혼란이 있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JB그룹 게이트로 연일 시끄러웠다. 강민구 회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비리의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렸고 JB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으며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을 벌였다.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였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무너져가는 그룹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사람들은 그를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이라며 손가락질하기도 했고 일부는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그 모든 비난과 기대를 묵묵히 감당하며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며 일에 매달렸다. 그는 가장 먼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JB그룹을 대표하여 그리고 강민구 회장의 아들로서 저희 그룹이 저지른 모든 과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절박했다. 그는 단순한 사과에서 그치지 않고 그룹의 모든 것을 바꾸는 초강수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투명 경영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모든 정치 후원금을 중단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과거 아버지가 부당하게 빼앗거나 파괴했던 회사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뉴로테크였다. 반면 이서연은 모든 것이 끝난 뒤 서울을 떠났다. 그녀는 강원도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얻어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15년간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거대한 공허함이 그녀를 덮쳤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매일 바닷가를 산책하며
부서지는 파도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는 감옥에 갔고 그의 제국은 몰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후련함이 아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이었다. 특히 강태준의 얼굴이 계속해서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의 고통스러운 눈빛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의 모습이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 역시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였다. 시간이 흘러 강민구 회장의 1심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 그는 마지막까지 뻔뻔하고 오만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하며 아들과 이서연의 음모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태주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모든 죄를 증언했다.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심판대에 세우는 그의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기는 듯했다. 결국 재판부는 강민구 회장에게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다. 법의 심판은 끝났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태주는 수소문 끝에 서연이 있는 바닷가 마을을 찾아왔다. 그는 낡은 방파제 끝에 홀로 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몇 달 사이에 그녀는 조금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고개를 돌렸고 그의 얼굴을 보자 놀란 듯 눈이 커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준이었다. 잘 지냈어. 그 평범한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그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을 리가. 하지만 괜찮아져야지.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니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만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들의 옷깃을 스쳤다. 미안해.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더 빨리 진실을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 그의 사과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이용했고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요. 복수라는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요. 서로를 향한 사과는 그들이 함께했던 3년의 시간을 그리고 그 이후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진혼곡과도 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토대 위에서 시작되었기에 함께할 수 없었다. 회사는 어때요? 서연이 화제를 돌렸다. 많이 힘들어.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이번에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아버지가 더럽힌 이름들을 내 손으로 다시 빛나게 만들고 싶어.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굳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어. 아직 할 일이 많아서.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언젠가 내가 제이비를 당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을 만한 파트너로 만들게 되면 그때 다시 찾아와도 될까? 그의 질문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간절한 희망에 가까웠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태주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몸을 돌려 떠났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다. 언젠가 폭풍이 남긴 모든 상처가 아물고 진실 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같은 새벽을 바라보고 있었다.